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프록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내년도 이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뭐 내년도 경제 방향 뭐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이 됐을까요? 네, 뭐 경제 공작 회의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는 않는데요.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처세술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내 일이 아니면 입을 닫아라. 그리고 내 밥그릇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바보다 하는 이야기죠. 네, 여기에 보면은 그 현재 경제 성장률 목표라든지 실업률, 물가, 금융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리강 국무원 총리가 정무 업무 활동 보고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12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온중구진, 그리고 이진초곤, 그리고 설립 후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은 현재 온중구진이라는 이야기는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민생을 유지하고 그리고 현재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영의 연속성을 계속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먼저 배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대규모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금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두는 게 외부 충격,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의 미국의 압박이어서 디레버리징 작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국산화를 거의 100%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진초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4%대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 4%로 낮췄고요. 신용등급 전망도 떨어뜨렸는데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뭐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리를 하겠지만 5% 성장률 목표를 내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립 후파라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을 좀 재검토하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부실 은행 하나당 해당 은행을 하나씩 붙여서 구조조정 작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는데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죠. 이 정책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우공이산 정책인데요. 산을 옮기는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야기했던 구조조정이라든지 책임 경영 차원과는 상당히 좀 멀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공동 부유와 관련해서는 부자들의 이탈이라든지 또 그 중국 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우공 이상 그건 참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불가능. 아니 앞산을 한 사마삽 떠갖고 언젠가는 옮겨지겠지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공의 신화 그걸 고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제 의견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안정, 발전, 정책 재검토 뭐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중국은 사실 뭐 발전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됐나요? 중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뭐 3년 만에 최저고 완전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침체가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뭐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화두를 꺼낸 게 안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경기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 달에 마이너스 0.5% 점점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람으로 이야기해서 중국 경제는 저체온증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고기 소비의 60%를 돼지고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또 식탁의 그 물가의 기준이 되고요. 근데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11월 달에만 무려 30% 넘게 급락을 하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주라 부르는 부분을 식이주라고 부를 정도로 먹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그런 만큼 먹는 거를 줄인다는 것은 전형적인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엄습했던 디프레이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가계 물가 예측이나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지표는 3분기부터는 일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내부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 심리, 디프레이션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구나 가전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소비 씀씀이를 앞서가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비 지갑을 닫고요. 그 돈을 가지고 금과 보석,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그 사회적 분위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득의 불확실성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팔리지 않은 이런 상품들은 주변국으로 디프레이션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년도부터 EU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라든지 세이프 가드 적용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련된 디프레이션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중국이 계속 뭔가 경기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네, 과거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 되면 근구은십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가을 그 행락 시즌이 연결되면서 11월 달부터는 소비가 좀 늘어나고요. 여기에 11월 11일 날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소비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가을 행락 시즌에 항공 티켓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또 관군제 매출 그 세일 행사도 불발이 될 정도로 소비가 좀 꽁꽁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소비 빙하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국 정부는 뭐 10월부터 5% 중반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정책 총동원령까지 발동을 했고요. 11월에만 8개 그 경제 부처가 25개나 되는 그 재정 금융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 집행과 관련된 부서들이 거의 옥상옥 구조를 피다 보니까 누가 현재 이런 정책을 주도할지 그리고 은행 대출은 누가 책임지고서 지원해 줄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 지원을 해주라고 했지만 이 돈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경기 부양으로 해서 100조 원 이상의 세 가지 그 자금들을 공급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별채를 발행을 했지만 이런 그 공급 측면의 디프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소비 측면의 디플레이션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은 현재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경기 부양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상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구조 조정을 좀 냉혹하게 하면서 이번 경기 침체 국면을 좀 짧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최선 방법인데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경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쓰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 링거만 놔주는 이런 중환자를 계속 양산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변하는 게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주가 아니겠어요. 중국의 50대 기업의 주식을 모아서 홍콩 H지수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5,600선도 깨지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3,000선도 깨지고 이 중국 투자가 한때는 굉장히 열풍이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이제 이제 증시부양책도 쓰고 있던데 어떤 증시부양책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그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의 투자 설명회를 많이 갔었는데 지난 2년간 투자 설명회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현재 중국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삼각 파도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강등을 시켰고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계속 강등되는 추세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도 받고 있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새로운 자산 운용 준칙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 비중을 현재 40%를 70%까지 끌어올렸고요. 예. 또한 주식 선물 투자도 허용을 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의 미공개주라든지 또 벤처 투자까지도 투자할 수 있게끔 고쳤는데요. 일본이 주시장이 버블이 붕괴되고서 지난 30년간 엄청난 애를 먹였는데 그 당시에 일본 연기금들의 주식 상한이 50%가 안 됐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규모가 580조 정도가 됩니다. 580조. 이 중에 10%인 58조를 투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나 선전의 시가총액이 일경 4,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8조는 엄발에 오줌 누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커다란 호재가 되지는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조치를 왜 발표를 했느냐는 겁니다. 연기금이라고 하는 절대 성역까지 손을 댄 것은 미국의 벤처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가 현재 제로 상태고요. 또한 아랍에 가서 현재 자금을 유치해 오려고 했는데 아랍 쪽에서도 우호적이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도체나 AI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엄청난 투자들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재원이 없고요. 이 재원을 현재 은행과 그리고 연기금이 맡아서 하라는 이런 빚을 떠넘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알고 보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연기금이 그동안에 받치고 있을 때 가급적 주가가 반등한다면 이때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중국인들이 요즘에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할 돈으로 이제 금 사고 코인 사고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수 시장도 좋지 않다는 건데 지금 이 중국의 어떤 이 디플레이션 분위기는 언제까지 그럼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가장 이거와 관련해서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광군제 지표인데요. 네. 광군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고가 소비를 하지 않고요. 절약형 소비, 꼭 필요한 것들만 사는 실속 소비 형태로 소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사줘야 되는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만 근무하면은 일용직도 정규 그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는 거의 50% 정도에 달한다고 할 정도고요. 또 임금 소득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0.5%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에 졸업할 대졸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21만 명이 늘어난 1,179만 명 정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런 취업 빙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20에서 30% 정도 더 감소가 됐습니다. 네. 또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월급의 3분의 2를 수당이 차지하는데 수당도 지금 깎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절벽에 지금 몰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공급 과잉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기보다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자신이 공급주도 우위 세계 표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생산은 계속 줄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그 자금의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에게 대출 목표를 주고서 대출 할당제를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또 무담보 대출도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자금을 집행받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식료품 기업이라든지 일상용품, 내구재 기업들도 제사 깎기식 가격 할인 경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덤핑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재고 조정이 바닥을 지나고는 있지만 실상은 가격은 계속 하락을 멈추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내년도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나지 않느냐, 5% 성장 목표라 하면은 이제 수출 기업도 살아나지 않느냐가 보는데 여기에서 보는 팁은 중국이 살기 위해서 현재 어렵게 재산 깎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가 그 소재라든지 중간재 자본재를 사가지고 경쟁할 기업은 없다는 거죠. 내년에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은 일본처럼 가장 통증이 절한 것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뭐 설비 투자를 먼저 줄이기 시작할 거고요. 출장비나 접대비와 같은 비용 삭감도 시작이 됐고요. 그렇겠죠. 또 채용과 승진도 중단이 되고요. 복리 후생비까지 줄이는 이런 장기 불황의 늪에 서서히 빠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과거에 이제 버블 붕괴될 때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30년 걸렸단 말이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블 붕괴 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30년간 만약 일본처럼 그렇게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해법은 없을까요? 뭐 해법은 뭐 그 당연히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비용 절감입니다. 네. 부동산 기업들에 들어가는 자금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줄이고요. 네. 스스로 시장에서 알아서 재고를 좀 조정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신성장 산업을 발표하는 건데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된다면 고용도 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신흥 산업들과 관련된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그 카드는 호구 제도라고 해서 중국의 호적 제도를 개혁하는 겁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중국이 그 들어서고 나서 호적 제도를 그 이원화시켰는데요. 네.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호적을 둘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호적 제도를 이제 도시 인도 그 농촌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면서 중국의 소비는 매년 1.7%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한 부가가치도 360조 원 정도 창출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호적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현재도
지방 적자 재정이 큰데 재정난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농촌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없게 되고 식량 안보도 문제고 식량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나 양로 그리고 교통, 상하수도, 통신, 의료 쪽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 인프라 재원도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이나 치안 불안, 노령화, 슬럼화도 계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덜 나쁜 정책을 취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송 아나운서는 중국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둘 다 막혀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네, 이동이 막히는 농촌으로 가는 건 가는 건 괜찮고 허용이 되는데 도시로 오는 게 오는 이제 게 문제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 그렇죠. 아, 예,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 사회가 다른 사회예요. 우리랑. 진짜.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당장 눈앞에 이게 뭔가 뾰족한 게 보이지는 않아요. 뭐 말씀하시고 해법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더 커. 그리고 덜 나쁜 거지 이게 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장밋빛 미래를 당장 기대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중국의 뭐 지식인층, 뭐 부유층 뭐 탈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외국으로 좀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그 어디로 지금 또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해외 이주했던 사람들이 현재 1,0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또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 부유층이죠. 100만 달러 이상의 현찰을 갖고 나간 중국인들 숫자가 무려 1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1위고요. 또 인도가 2위인데 인도보다도 2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10억, 우리는 한 13억 정도 들고 나가는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돈을 들고 나간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호주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그리고 싱가포르 쪽을 주로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뭐 호주나 싱가포르 쪽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고용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여기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중국인들이 싱가포르에 가져간 돈이 무려 6조 원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그 부유층들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해외 이주를 선호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11월에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SNS인 그 웨이신의 빅데이터 지수에 중국 탈출을 의미하는 룬이라는 글자의 검색 숫자가 전날 대비 45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은 낙타가 바늘 그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미국의 이민이라든지 유학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나 혹시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국에 진심인 이유는 시진핑 정권 하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재산 몰수라든지 사정자가 공동 부유론을 통한 기부 강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사회 전역에 번져 있는 초프라고 해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난 곳이 정에 맞는다고 실제 그 사정 활동, 세무 조사가 현재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진행 작업들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나는 고생해서 혁명을 했는데 너는 앉아서 따뜻하게 배불리고 있지. 돈 내놓으라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도쿄라든지 서울 쪽에서 300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로 해서 40억 이상이 되는 고급 아파트를 좀 물색하고 또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좋아하는데 가고 미국이 싶은데 막았기 때문에. 막아버리니까 예. 미국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가는 거 그렇게 들리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중국은 정말 폐쇄되면서도 통제되는 사회인데 이 많은 돈을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중국 정부가 허용한 건가요?
뭐 중국 정부는 엄격하게 외환관리 규정을 적용하면서 자금의 이동을 좀 막고는 있는데 뭐 중국 안에 들어가면 돈을 빼돌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편법인 합니다.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들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예, 이거. 그렇습니다. 네. 뭐 공산당 간부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좀 특혜를 주고요. 해외에 있는 자녀라든지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받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허. 이 때문에 시진핑 2기 정부 들어와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전부 귀국 소환령이 내렸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중국에는 챈장이라고 해서 상하이나 선전에 가보면 불법 그 환전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업자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송장을 좀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서 돈들을 빼돌리고 있는데요. 해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안 갚으면 국내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외에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헝다그룹이 현재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부인과 장남은 캐나다에 보내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렇구나.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의 그 골든칩이라든지 그 블루칩 같은 거를 그 브로커를 통해서 사가지고 거기 가서 좀 어느 정도 재미도 보면서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또 챙기는 방법도 아하. 있고요. 특히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막 이런 형태로 해서 부자나 개인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매년 500억 달러 이상 자금들이 계속 중국에서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못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못 잡는 이게 건 단간부도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눈가를 입고 아호하는 식으로 좀 이게 허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드네요. 근데 중국의 정법위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정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위원들 자체도 이런 형태로 해서 뒷돈을 챙긴다는 거죠. 불법 환전업자들을 보면서 뭐 수수료 10% 자기 호주머니에 정법위원회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그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1위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비구이엔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 그 조성했던 포레스트 시티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최고위층이 도움을 받아서 중국 부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70만 명을 좀 유치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안에서 위엔하로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허가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그 눈에 띄지 않게 또 작은 금고로 그리고 큰 부자들 같은 경우는 비합법적이지만 대규모 자금들을 계속 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금 이탈, 부자들의 이탈을 막는 게 현재 그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자금 이탈이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저희가 주식시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안에는 그러니까 중국에는 계속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의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슷한 일이 없었을까? 요게 좀 궁금한데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네, 중국은 2015년 11월 달부터 2016년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외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엄청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있었지만 실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세 발에 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또 자신들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에 옷 젖듯이 중국의 위엔화 환율은 6.3위엔에서 6.5위엔까지 급등을 했고요.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매달 1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무려 3천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위엔화 절하를 선언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대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현재 은행과 관련된 감시 시스템을 상당히 구축해 놨습니다.
자금 이동을 즉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또 보유자산을 기업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자금 이체 시에는 즉각 추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그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할 때 신탁 자금을 이용해서 빠져나갔는데 이런 자금들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이 불법 루트로 통해서 자금 이탈까지는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의 그 여권을 압수한다든지 불법 환전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자체는 앞으로도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현재 7.12 위엔 정도가 되는데 7.2나 7.3 위엔까지도 내년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부정적으로 전망도 신용 등급 전망도 강등하고 일반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등급도 조정하고 하던데 무디스가 이거 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굉장히 무디스를 좀 약간 압박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지 말아요, 이러고. 네? 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강등시켰던 12월 5일이고요. 또 6일부터는 대대적으로 텐센트,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에 내놓으라는 18개 기업에 대해 신용 등급 전망도 같이 강등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컨트리 실링이라고 해서 중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 그 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차입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해외 투자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누구도 중국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리고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뭐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보복을 우려해서 베이징, 상하이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출근하지 말라는 그 지시도 떨어졌고요. 보복, 이런 물리적 보복을 거쳐하는 예, 그렇죠. 일단 오지 말아라. 일단. 그리고 또 홍콩에 있는 자신들의 그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중국 출장 여행은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보였던 다른 나라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뜻에 반한다면은 자택 수사라든지 그리고 해당 인물의 강제 구속, 출국 금지, 체포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을 통해서 중국의 심각한 재정 문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재정 수익이 무려 60% 넘게 감소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융자 평대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방 정부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40조 위엔 정도가 현재 부채로 알려졌지만 무디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융자 평대를 통해서 무려 60조 위엔이 더 많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성장률 하락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전략 외교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제 사회로부터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중국 이탈은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저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게 듣고 싶었는데. 그렇죠. 예.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저희가 풍성한 내용을 담으려면 다음 주에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